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기사단장 죽이기를 가지고 이 2회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눴고 기왕 한 김에 이번 주는 하루키 특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충 저희가 준비한 얘기들은 다 했던 것 아닙니까? 너무 늘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게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하루키가 워낙 이야기거리가 많은 사람이라서 못다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좀 가벼운 분위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뭘 하나 찾아왔는데요. 기사단장 죽이기 얘기를 하면서 하루키가 부러운 게 아니라 하루키 사모님을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도대체 그 출처를 내가 어디서 봤지 하다가 찾았어요. 그 1Q84가 막 나온 다음에 한겨레 신문의 김아리 기자가 짧은 칼럼을 하나 썼더라고요. 최고의 품절남 하루키라고 하는 거기 좀 재밌는 대목이 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 하면 책의 영향 때문에 다들 연애가 구단이고 술과 여자를 밝히는 한량이 아닐까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책만 보면은 좀 그런 느낌이 좀 네. 있잖아요. 그렇죠. 이혼 한 3번 했을 것 같고. 네네. 근데 실제로 네이버엔 하루키 하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는 남봉꾼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실제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하루키의 실체 인즉슨 여자라곤 22살에 결혼한 대학 친구였던 아내가 전부인 남자입니다. 혼란한 시대에 아이는 낳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무자식으로 환갑을 맞이한 이 부부는 금실이 좋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하루키가 원고를 쓰면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게 아내이고 아내가 출간 여부를 결정하고 하루키는 이에 충실히 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간 여부를 결정한 원고를 그 고단샤의 편집자한테 보내는데요. 그 편집자는 하루키랑 25년간 일을 해온 편집자래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한 번 맺은 인연을 오래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특히 하루키의 일가를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규칙이 지배하는 삶입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오전까지 글을 쓰고 나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조깅을 하고 중고 음반 가게 순방을 하거나 볼일을 보거나 수영을 한 뒤 수영하는 내용도 되게 많죠. 하루키 소설에. 근데 실제로 본인이 수영을 매일매일 한다고 해요. 귀가해서 맥주를 한 병 마시며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고 적어도 밤 10시 전에는 잠이 든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이걸 읽으면서 빵 터졌던 게 다음 문장인데 글 잘 쓰고 돈도 잘 벌고 수십 년간 운동으로 다져진 육체를 가진 거다. 아내밖에 모른다니 제 눈에는 이 시대 최고의 품절남으로 보입니다. 하루키에겐 할 말 없고 하루키의 아내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체 전생에 뭔 공을 쌓았길래 이런 남편을 얻은 거냐. 그 김아리 기자가 여성이죠. 여성 기자예요. 그 김아리 기자의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여전히 같이 사신다면은 신랑이 꽤 유명한 MBC의 PD님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두 분이 같이 사신다면 최근에 약간 교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루키는 정말 건강한 삶의 정말 전형적인 모델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근데 지금 왜 시대에. 극중 인물들은 작품 속 인물들은 다 왜 그 모양입니까? 상처가 있고. 네. 찌질하고 네. 방황하고 근데 난봉군 계열도 있고. 근데 작품이랑 작가랑 정말 매치가 안 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실제로 굉장히 많죠. 만나 보면은. 이런 그 하루키의 일상 그리고 하루키의 이런 가볍고 뭔가 경쾌한 이런 문체들이라든지 이런 심플한 문장들을 정말 만끽할 수 있는 건 산문인 것 같아요. 하루키가 좋은 에세이들이 많지만 하루키 잡문집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쓴 그 산문들을 모은 책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보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하루키가 한 사람과 굉장히 인연을 오래 이어가잖아요. 이 하루키의 친구 중에 정말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안자이 미즈마루라는 일러스트레이터, 일러스트 작가죠. 이 산문집에 그림을 같이 그리고 그래서 하루키의 이미지가 늙지 않는 데는 저는 이 일러스트도 정말 한몫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고 상큼하고 그래서 에세이를 읽으면 이 작가의 일상을 비롯해서 작가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만나본 작가들 중에서는 하루키의 소설은 좋아하지 않지만 하루키의 산문은 팬이라는 작가들도 많아요. 네. 사실 저는 하루키의 산문을 저는 거의 안 읽어봤어요. 저도 아예 안 읽은 건 아니지만 많이 안 읽었는데 박평은 꽤 많이 읽었다고요. 저는
그 산문들 그리고 뭐 언더그라운드도 그렇고 소설들도 있지만 논픽션이나 이런 산문들 즐겨 읽는 편이고. 아 어때요? 괜찮습니까? 어떤 산문이 제일 그럴 듯합니까? 전 잔문집이 정말 제일 잔문집이라고 좋아요. 하는 잔문집. 이름이 잔문집이라는 네, 네, 뜻이죠. 네. 이 잔문집이라는 이름도 정말 하루키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네, 잡스럽지,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쓴 잡스러운 책이라고 하지만 절대 글이 그렇지 않고 뭐랄까 제가 생각하는 에세이의 어떤 모델이랄까 그게 바로 하루키의 산문들인 것 같아요. 이 잔문집이 그건가요? 그 특정한 잡지인가에 연재한 거 모아놓은 거 몇 년 아니 동안? 그 안에 뭐 수상 소감들도 있고요. 아, 요건 굉장히 다른 다양해요. 책이군요. 네. 하도 또 에세이도 많아가지고. 많이 근데 그 썼어요. 하루키가 여행기는 어때요? 여행기도 몇 개 썼잖아요. 네. 여행기는 사실 전 많이 읽어보지 근데 않았어요. 여행기도 여행기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여행기는 한 권도 못 봐가지고요. 네. 그 뭐 유럽 여행기도 있고 여기저기 한 서너 권 냈죠. 음. 우린 여행기는 본 사람이 없는 건가요? 네, 여기서 여행기 죄송합니다. 우리가 여행기를 1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는 하루키 덕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키가 되게 그 흥미로운 게 하루키 고민 상담소라는 것들을 운영을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부정기적으로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몇 년 전에 그 하루키 상의 그 거처라고 그 무라카미 상의 도코론가 뭐 하여튼 그 네네네. 그런 그 한시적인 홈페이지 같은 거를 열어서 독자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원래 그분은 SNS나 뭐 이런 거 독자들과의 교류,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거 없는 분인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한 번 운영했던 걸로 아는데 그때 화제가 됐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어떤 독자가 질문을 올렸습니다. 하루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글을 잘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요? 하루키 선생님께서 답을 올리셨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말로 여자를 꼬시는 거와 똑같아서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는 좋아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타고나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했을 수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약간 미안하잖아요. 여기까지 쓰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좌절을 주는 글이라고 생각했는지 하루키가 밑에 한 줄 딱 덧붙였습니다. 뭐 아무튼 열심히 하세요. 그런 솔직함이 네. 산문들을 읽으면 그럴 것 아주 그럴 것 매력적으로 같아요. 드러나요. 네. 네. 그 아까 쿨하고. 네. YG가 하려던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JYP가 소개했던 몇 가지 에피소드들을 떠올라가지고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했던데 그 아마 출판사나 이런 데서 권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책 홍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약간 독자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짧게 이제 답변을 쓰는데 거기에 방금 박평이 얘기했던 것처럼 좀 하루키스러움 되게 이런 좀 약간 뭐랄까 사이다 같은 네. 솔직한 솔직한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자, 뭐 예를 들어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무라카미 씨의 일상생활은 에세이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그대로를 상상하며 과연 이런 느낌일까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제가 소개한 것처럼 이제 그런 일상들을 옆에서 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초대권 같은 거 선물해 주실 생각이 없느냐. 무라카미 하루키의 일상 보기 초대권 이런 거 그랬더니 하루키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저에게도 숨기고 싶은 비밀이라는 것이 엄연히 있습니다. 전부 다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D가 또 이렇게 약간 반전인데 하지만 여하튼 다른 사람의 삶도 들여다본다는 것은 삶에 있어서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라는 거예요? 내 삶은 보여줄 수 없지만 딴 사람 삶을 들여다보세요. 이런 네, 딴 사람 삶을 들여다보거나 혹은 그런데 호기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 하루키를 한 번도 안 읽은 분들을 위해서 관심 있으면 이런 거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이 책으로 시작해보면 어때? 이렇게 좀 추천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대상이 가령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다. 이렇게 우리 설정을 했을 때 저부터 할까요? 저는 뭐 아마 그 애청자분들이 뻔히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1Q84부터 시작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만약에 하루키 소설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독자라면 이 기사단장 죽이기로 시작을 해도 여러 떡밥들을 통해서 하루키의 매력들의
그 입문하는 그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읽기에는 너무 길지 않습니까? 둘 다? 그렇죠. 좀 저도 길죠. 그래서 방금 추천을 해놓고도 약간 길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하루키 소설들이 다 길어요. 그 차라리 노르웨이의 숲부터 읽는 건 어떨까요? 지금 20대가 읽기에는 너무 좀 올드 패션일까요? 아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읽은 지 오래돼서. 아니 제가 읽은 지 오래되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 민음사에서 나온 세계문학 전집에 포함되어 있는 노르웨이 숲은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은 그걸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번역이 다른가 봐요. 번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상실의 시대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번역의 수준이라던가 공을 들인 것만 놓고 보면 상실의 시대의 번역이 제일 안 좋다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 번역자는 이제 의문의 일패인 거죠. 네 그리고 그리고 그 책은 사실 좀 문제는 많이 있죠. 왜냐하면은 정식 라이센스 계약을 안 하고서도 처음에는 많이 팔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번역의 질만 놓고 봐도 사실은 그게 좀 제일 못하다라는 게 있어서 근데 저는 그 책으로 읽었었기 때문에 그 세계문학 전집에 포함되어 있는 노르웨이 숲을 다시 읽어보면은 좀 느낌이 어떨까 지금 시점에서 느낌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읽어볼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하루키의 노르웨이 숲이나 그게 처음 나온 건 87년에 나온 건데 아니면은 81년에 나온 이문열 씨의 젊은 날의 조상 같은 것들을 지금 20대들한테 읽히었을 때 과연 막 내가 막 이렇게 그 또래였을 때 읽었던 것만큼 막 가슴이 벅차고 막 뭔가 누구를 사랑하고 싶고 막 연애 소설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럴까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19세기 소설도 읽고 뭐 18세기 소설도 지금 20살들도 읽으면서 감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것도 뭐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20대들이 젊은 날의 초상이나 상실의 시대를 읽고서 이제 우리가 20대 때 느꼈던 그런 가슴 벅차오름이나 오글거림이나 아니면은 뭔가 연애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안 든다면 그 소설들은 사실은 고전의 반열에 오르기에는 좀 실패한 소설이겠죠. 근데 역으로 이번에 생각해보면. 그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 노르웨이의 숲이 들어가 있는데 단행본으로 다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아직 뭐랄까 그 퀄리티를 떠나서 클래식으로 들어가기에는 아직 너무 젊은 작가인가? 아직 더 충분히 이렇게 젊게 소비될 수 있는 작가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단행본으로 내면서 그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스페셜하게 만들어서 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통할 것 같아요. 네. 그 기획 그 민음사에서 나옵니까? 그 단행 새로운 단행본이 곧 나온다고 번역도 하더라고요. 새로 합니까? 번역의 최신 번역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게 가장 민음사에서 나온 노르웨이 숲이 가장 최근에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존에 나와 있는 상실의 시대나 노르웨이 숲 한 번에 비교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좀 번역의 정확도는 높은 게 아닐까 싶어요. 문득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하는 그런 마음도 막. 네, 저도 그래서 번역도 바뀌었다고 하고. 솔직히 기사 단장 주기가 뭐 잘 읽히는 것에 비해서 임팩트가 그다지 없어서 해변의 카프카를 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좋다고 권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변의 카프카나 노르웨이 숲 같은 걸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해변의 카프카가 상대적으로 좀 신화적인 내용이 많이 있고 조금 문학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죠. 노르웨이 숲보다. 그렇죠. 그렇죠. 특징이 좀 다르죠. 그리고 언젠가 그 얘기를 방송 중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하루키의 모든 작품 중에서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를 여전히 제일 좋아하는데 내용은 기억 안 납니다만 그 책을 보면서는 굉장히 젊은 하루키죠. 두 개의 세계를 이렇게 끊임없이 교차하면서 가는 그런 방식 뭐 그게 그런 방식으로 쓰여진 책을 생전 처음 본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 정도로 분리시켜 놓고 이게 언젠가는 만나겠지 하는데 계속 안 만나고 완전히 별개로 가면서 끝에 가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복잡한 구조 자체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고 해서 첫 번째 책으로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 하루키를 한두 개 본 다음에 좀 옛날 거라도 뭔가 진짜 하루키의 진수 내지는 젊은 날의 하루키의
어떤 힘 이런 거를 좀 보시려면 그 하드보일드 네. 원더랜드 이 책도 참 좋지 않을까 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하루키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잘 안 알려져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하루키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번역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소설에서 이제 자기는 뭐 트루먼 커퍼티라던가 존 업다이크라던가 아니면 스콧 피츠제럴드라던가 레이먼드 챈들러 같은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문학 수업을 했다라고 이제 여러 번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본인이 굉장히 좋아했던 피츠제럴드, 챈들러, 레이먼드 카보의 작품을 당연히 일본어로 차례차례 번역을 해서 내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참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키 전집이라는 게 만약에 나온다면 일본에서 당연히 나오겠죠. 하루키 전집이라는 게 나온다면 그 전집의 반이 번역서인 굉장히 특이한 작가가 또 하루키라는 거다. 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어요. 네. 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문열 씨나 아니면은 김영하 작가 같은 사람이 그냥 소설을 쓰는 틈틈이 번역을 자기가 하시죠. 좋아하는 작가들을 계속 번역해서 전집들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저는 거죠. 하루키가 그렇게 뭐 영미권 문학을 일본어로 옮기는 작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일단 나는 읽어볼 수가 읽어볼 없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럴 힘과 정열이 있으면 차라리 좀 새 작품을 더 써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뭐 그렇게 매일 운동을 합니다만 이게 사람의 이 에너지라는 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사단장 주의기 같은 스케일의 이 정도 볼륨의 책을 몇 권이나 더 쓸 수 있겠습니까? 예. 아끼는 마음으로. 힘을 아껴가지고 아끼는 마음으로 몇 권 더 번역할 시간에 그 힘을 아껴서 사모님께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루키 진짜 재밌는 사람인 게 그 번역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네. 자기 소설조차도 외국어로 먼저 쓰고 그걸 번역해서 다시 일본어로 쓰는 식으로 아주 그 심플한 문장 만들기 연습을 계속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하루키가 80년대 맨 처음 나왔을 때 작가들이 아니 일본의 비평가들이 굉장히 많이 비평가나 평론가들이 당황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문체가 번역 문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렇죠. 거죠. 네.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잘못되었다라고. 네. 근데 그때 이제 하루키는 그 문체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걸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걸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했었죠. 네. 그래서 저는 하루키가 자신이 젊은 시절에 좋아했던 작가들의 작품들을 계속 번역을 하는 이유가 저는 약간 그런 욕망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젊은 시절에 청춘 때 교감했던 젊은 작가들과의 그 교감을 지금 일본의 젊은 독자들도 좀 느끼게끔 해보고 싶어하는 아주 강한 욕심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좋아했던 작가들 무슨 거의 무슨 팬심에 기반해서 작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말 독특한 거죠. 하루키가 번역해도 그러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원고지 한 장당 뭐 4,000원 이렇게 계산해서 줍니까? 아니겠죠. 지금 우리나라도 번역가들이 그 클래스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네. 하루키의 언어 운용 능력이면 뭐 당연히 많이 엄청나겠죠. 받겠죠. 많이 받겠죠, 당연히. 네. 근데 그렇게 많이 주고 하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게 남을까요? 하루키가 번역했다 이 작품을 그러면 근데 일단 더 팔리나요? 저는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아, 똑같은 예를 들어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더라도 하루키의 하루키의 위대한 위대한 개츠비는 우리나라도 뭐 김영하 그래서 번역이면은 네. 조금 더 문학 관심이 동네에서 가는. 시도를 했던 게 사실은 그런 걸로 시도를 했던 건데 네. 네. 번역이 네. 진짜 어렵죠. 저도 이제 번역하는 일에 대한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많이 쳐준다면 저도 그 일에 참 관심이 그래서 많은데.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하루키가 번역한 위대한 개츠비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어떨까? 네. 저는 그게 그렇게 저는 그게 좀 의미 없는 작업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소위 중역인데. 소위 중역인데 네. 어쨌든 간에 하루키가 다시 만진 위대한 개츠비를 우리말로 사실 근데 일본어랑 우리말은 어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 하루키의 번역 뉘앙스를 아마도 훨씬 더 우리말로 좀 더 살리는 건 좀 수월할 테고 그러면은 한번 그런 건 한번 좀 깜찍한 재밌겠네요. 발상이다. 예, 재밌는 전혀 사실 중역이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원전을 번역한 것보다 더 나은 중역이 있을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 저작권료를 그러면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그 다 줘야 되는 피츠제럴드 같은 경우는 사후 지금 뭐 그런 것 네. 때문에 예.
아직 50년은 지금 70년. 넘었겠구나. 네, 넘었으니까. 넘었네. 네. 괜찮은 아이디어. 괜찮은 아이디어죠. 박평이 회사에 가서 한번 눈이 네, 반짝. 회의 때 네, 얘기를 그래서 해보죠. 뭐. 진짜 약간 의외의 전혀 색다른 발상인데 굉장히 먹힐 수도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고전들은 정말 번역되는 언어의 영향을 너무 많이 너무나 많이 받거든요.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번역되어 있는 고전들 중에서 다시 쓰여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간이 좀 네, 많이 지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러시아에서는 도스토옙스키 같은 작가가 잘 안 읽힌대요. 왜냐하면 러시아로 읽기엔 현대 러시아 사람들이 읽기에는 너무 유장하고 너무나 올드한 러시아어이기 때문에 근데 차라리 근데 해외에서는 오히려 훨씬 더 각광을 받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읽을 때 거의 뭐 드라마 보듯이 빨리 읽히고 잘 번역이 돼 있는 편인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각 번역권의 번역자가 어떻게 번역을 하는지에 따라서 고전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소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생산적인 이야기를 이제 듣고 갈 줄은 몰랐어요. 자, 저희가 책걸상에서 처음으로 작가 특집을 한번 해봤는데요. 예상대로 빈틈이 많습니다. 일단 쭉 얘기하면서 느낀 게 여기 있는 세 사람은 다 클래식 음악에는 별로 조예가 없구나. 하루키 책에 그렇게 많은 클래식 음악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페라 얘기도 나오고 단 네. 한마디도 안 한다는 뭐 거. 재즈라든지. 재즈라던가 이런 거. 재즈도 뭐 옛날에 전 조금 들었습니다만 뭐 얘기할 계제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고 그리고 참 그의 요리 뭐 이런 얘기도 뭐 그 하루키 책에 나오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모임도 맞아요. 있고 뭐 그런 모임이 낸 책도 있고. 네, 그리고 기사단장 주기계에서도 음식 만드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파스타 만들기. 뭐 뭐 이런 그런 것들. 것들도 있고 하여튼 이 수많은 하루키와 관련된 이야기거리들은 더 많은데 그냥 저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위주로 조금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하려면 정말 한도 끝도 없죠. 그러니까 하루키만큼 하루키에 대한 얘기를 하게끔 하는 또 매력 있는 작가가 사실 드문 것 같긴 합니다. 하루키는 정말 읽은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이야기하게 만드는 그 이제 뭐 말하자면 인터랙티브 텍스트의 제왕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100사람을 읽으면 100가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작가죠. 자, 어쨌든 기사단장 주기기의 출간을 계기로 4회에 걸쳐서 하루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저는 하루키 선생이 더 기력이 세해지기 전에 아까 JYP가 진짜 얘기한 것처럼 1Q84의 버금가는 좀 임팩트 있는 대작을 한 권 딱 내놓고 좀 삶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좀 이렇게 우리가 한 2시간 정도는 떠들 이야기거리가 있는 그런 훌륭한 작가들이 좀 나오면 좋겠다. 뭐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네, 오래 가는 훌륭한 작가가. 책걸상에서 앞으로도 혹시 이렇게 좀 작가 특집 할 만한 작가가 있으면 또 다음번에도 한번 기회 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진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